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함께 2달 연속 줄어든 겁니다. 소비는 전월 대비 보합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고소득자 234만 명은 월 보험료가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최대 18,000원 오릅니다.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900원 오르는데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일축하며 모든 국가의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역상대국에 보낼 서한에 25% 또는 35%, 50% 혹은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한 집을 하루에 5팀씩 보고 갔는데 대출 규제가 발표된 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주말인 28일부터 전격 시행된 초강력 대출 규제로 한강 벨트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한산해졌다는데요. 은행 돈 빌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막은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28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죠. 발표가 워낙 기습적이어서 은행들은 전산에 반영하느라 비대면 대출 신청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전격적인 627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 워낙 전격적으로 시행됐죠. 토요일부터 은행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 대출을 빌리겠다는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반응이 실제로 어떤지 은행에 계시는 김효선 위원님 어떻습니까? 은행 대출과 직접 관련된 건데 시장 반응이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이번 대책이 발표한 직후에 일단 중개업소에서는 그 당일날 이후에 예정되어 있던 계약건들이 당일날 저녁에 계약을 하겠다라는 문의들이 빗발쳤다고 금요일 저녁에 27일 예,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당겨서 계약을 한 건수들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서울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대출 문의는 좀 줄어들었지만 경기권이나 이쪽으로는 문의가 오히려 조금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벌써?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서울이나 그 고가주택 위주의 좀 타겟을 가지고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그 외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강남권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서울 외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 이창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대출 규제인데 부동산 대책이지만 부동산의 말은 없더라고 그냥 대출 규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대출 규제란 말을 썼지만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어떤 규제 지역에 대한 확대보다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6억 원이라는 대출 상한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대출과 관련된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들이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김효선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글쎄 강남의 시장 경우에는 나름대로 한동안 안정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겪었듯이 어딘가를 묶으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있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네. 좀 더 까다로운 대출 규제 한도가 줄어든 게 시행되잖아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이런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금 뭐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안정되는 그런 기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가능한 대출 금액을 좀 줄이는 역할들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DSR 3단계만으로는 사실 그 줄어드는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평들이 많았거든요. 네. 보통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그 만기를 40년을 이제 할 수 없도록 30년으로 고정해두는 30년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또 가상금리가 0.3%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것을 합해 보면은 추가적으로 또 3, 4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돼서 기존의 DSR 3단계만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가 훨씬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 그동안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 곳이 강남권이다. 그리고 또 은행 대출을 굉장히 10억 이상 받아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전체 시장을 이게 지금 부동산 값을 띄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건데 전체 시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국지적인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뭐 스트레스 DSR 예.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3단계에 회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대출에 대한 수요와 구매 수요들이 사실은 집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대출의 잔액의 증가라든가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는 뭐 발생할 수 있는 구도였죠. 그래서 저는 좀 뭐 이런 과도한 그런 대출 규제가 과연 뭐 필요했을까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가지시죠? 왜냐하면 강남 집값이 워낙 많이 뛰니까 그게 다 한강벨트로 번지면서 또 서울 전역을 뛰어올지 모른다. 뭐 이런 걱정들이 글쎄, 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파급 효과와 풍선 효과의 네. 관계인데 네. 파급 효과를 좀 피하고자 풍선 효과를 더 키우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뭐 시장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해서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강도가 지금과 같은 그런 과도한 대출 규제를 필요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예. 최근에 뭐 벌어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 예, 그렇죠.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하도 뭐 그런 언급들이 많아서 예. 이 실제로 부동산원 그 주간 상승률 그 주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통계 조작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오렌지색은 부동산의 주간 변동률 움직임이고요. 예. 그다음에 파란색은 제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을 해서 만든 주간 변동률 움직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 두 달 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의 변동을 보게 되면 예. 과거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많이 상승한 구도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6년 9개월 만이라는 게 2018년 9월에 했던 급등했던 추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이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뭐 상승과 뭐 급등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6년 9개월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가격 상승의 추세에 있어서 반복되는 그런 구도와 비교해서 정말 그렇게 강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강도의 대책을 필요로 했느냐에 대한 좀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창문 교수님이 분석해 보면 과거의 급등 급락, 상승 하락 시점과 특이한 건 아니다. 그렇죠. 뭐 계속 반복되는 단기적인 그런 상승 추이의 어떤 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부는 굉장히 초조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출 규제 조치를 취한 거 보면 정말 전격적이고 또 소득, 지역 관계없이 6억이라는 단일 기준을 썼다는 걸 보면 정부는 이창훈 교수님 어떤 분석과 달리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걸. 그러니까 금융 규제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는 15억 초과 주택 금지 이후로는 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택 전체 그 평균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요. 예. 지난 2018년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 강남 3구와 노도강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유사하게 0.5% 수준으로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자료가 이제 0.43% 상승을 한 건데 이제 그 수치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만을 따로 보면은 0.8, 0.9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지역만 보면. 그래서 서울이 전역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특수한 몇 개의 지역들 때문에 전체 상승폭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그런 주택 수요들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그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온 거에 있어서는 뭐 언론이나 이런 역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주택 가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현장에서 있는 그 체감하는 바로는 이 통계 수치가 오히려 좀 늦게 나타난 걸로 체감이 되거든요. 늦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마용성까지는 한 달 정도 전에 오를 대로 올라서 거의 이제는 거래도 드물게 되고 있고요. 호가가 이제 거래가 될 만큼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통계는 이제 지표가 조금 이제 후반형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미 서울의 외곽이나 뭐 한강 이남 쪽 경기권 이런 지역까지 확산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확산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는 정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이 정도의 상승률은 당연한 뭐 시장의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그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통계도 늦게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강도 높은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도 좀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가 이 대출 규제로 이번 고소득자 영끌을 막는 규제로 좀 숨을 쥐고 있다면 그 주변으로 지금 상승률이 아까 번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규제적 확대로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런 규제의 마지막 대미는 대출 규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뭐 6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DTI 규제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규준을 강화하는 그런 선택을 후반부에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도노강에 대한 지금 노도강 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발표된 그 대책이 15억 이상 그렇죠. 아파트의 아파트는?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영향이 노노강으로 번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겁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저건가요? 예. 네. 보시면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통계가 뭐 그렇게 제 입맛에 만든 게 아니라 네. 이건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서 행정용 단위의 이제 분기별 변동 그 가격 지수를 만들어서 네. 이제 변동률을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20년 초저금리 시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죠. 예. 그 이후에 서울에 있어서의 최고점까지 한 2021년 4분기인가요? 그때까지의 이제 누적 상승률을 이제 그린 그래프인데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 그래프의 저 지도의 빨간색이 핵심은 뭡니까? 가장 빨간색이 가장 많이 오른 가장 빨간색. 그게 노도강입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한 80% 남짓의 그런 상승률을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강남 뭐 4구의 경우에는 외곽은 뭐 상대적으로 좀 올랐지만 내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상황이었죠. 근데 대출 규제를 도입을
한 효과가 결국 풍선 효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예. 그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은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 가격 하락기에 나타난 그런 그 각 지역별에 있어서의 가격 변동률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강남 덜 내렸어요. 근데 많이 하락기에는 오른 노도강은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내리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 그 최고점 대비 지금 상황 1분기까지 어떤 상승률의 누적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남 쪽 뭐 한강 벨트 쪽은 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저쪽 색깔이 예, 조금 노랗고 빨간 데는 고점을 회복한 그렇죠. 거고요. 예. 파란색은 짙을수록 아직도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률이 낮은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구도라서 그때 예. 연끌을 했던 그런 청년층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 규제에 대한 뭐 대미라 그럴까요? 마지막은 지금 선택했던 그런 과도한 고가 주택에 대한 그런 대출 규제 영향으로 결국 나타났던 거고 그런 결과가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 상한이 6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감안할 때 이 6억까지 다 빌릴 수 있는 지역이 주로 그러면 서울 이제 외곽일 텐데 네.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6억이면 충분히 그 평균적인 주택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더 안 줄이고. 네네. LTV가 이제 70%까지도 비규제 지역은 가능하니까 70%. 예, 6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대출받고 집 사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상한액이긴 하고요. 반면에 이제 고가 주택들, 아예 초고가는 사실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긴 하셔서 그 초고가 12억에서 20억 정도 구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주택을 매입할 때 규제 지역에 있으면 과거에는 10억까지 대출이 뭐 DSR이 가능하다면 네.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6억까지만 가능하니까 14억이라는 금액이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4억 정도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입을 뒤로 미루거나 지역을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정부가 이 규제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또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실이 대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발표하는 날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을 맞습니다. 다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사실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경우가 없기는 한데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따로 나올 거라는 그게 하나의 또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급이나 수요 같은 것들을 총망라한 대책들이 이제 시일 내에 나올 텐데 그게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또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관망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지역을 옮겨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실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풍선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굉장히 고민하시겠네요. 전에는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조금 괜찮다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대출을 많이 빌려서 사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기다릴 건가 조금 자기 생각보다 낮은 곳으로 갈 건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청년층,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 플랜이 있었겠죠. 네. 근데 갑자기 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지면 선택을 달리 해야죠. 뭐 평수를 줄이든지 자기가 가고자 하던 그런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격이 낮은 곳으로 옮기든지 뭐 아니면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 출산에 대한 시간을 늦추든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네. 선택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그런 계층은 뭐 고소득 계층이라기보다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그런 계층들에게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 부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그게 아닐 텐데요. 고소득자 중에서 대출을 10억 이상 빌려서 강남으로 바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타겟을 정한 것 같은데 실제 피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정책 대출이 디딤돌 대출, 뭐 생애 최초 대출, 지역과 상관없이 줄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이번 대출 규제가 조금 너무 부담이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예, 그렇죠. 정책 대출도 사실
많이 급증하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긴 한데요. 예. 사실 정책 대출을 이제 최대한 빌리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긴 합니다. 최대한. 예, 네. 그래서 사실 6억 원이라는 기준도요. 6억 원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원리금 갚으려면 거의 매월 300만 원 이상은 상환을 해야 되는 숫자긴 하거든요. 쉽지는 않죠.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또 서울 진입을 꿈꾸면서 그런 정책 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던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이 덜 나오거나 하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세자금 대출도 또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세 보증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은행권에서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신용도를 보거나 금리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수요자나 좀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좀 더 불안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고소득 전문직, 뭐 연소득이 한 1억 원이 충분히 되는 두 부부가 이렇게 벌 수 있는 분들은 대출금 이자를 뭐 한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갚을 능력, 상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출금을 6억이 아니라 10억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은 바로 집을 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그 고소득 그 맞벌이 부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주택담보대출의 사회적인 순기능이라는 것은 자산이 지금은 없더라도 미래 소득을 기초로 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대출 건전성 관리입니다. 대출 건전성이요? 차주가 대출을 얼마나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소득이 많다라는 것은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고소득 그 가구가 좀 더 뭐 비싼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선택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선택의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으로 결국은 비싼 곳을 누르면 어딘가로 퍼져나가니까 결국 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풍선 효과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어떤 투기 자산이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은행 돈을 빌려서 경쟁적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하는 게 집값 상승을 이제 올리는 도화선이다. 일부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개인이 그냥 대출을 받다가 대출 한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 자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해서 집을 산다. 은행에서 그런 일이 실제 좀 있습니까? 그런 편법 대출도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은행 창구에서 있진 않기 때문에 목격한 바는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또 서울에 계신 분들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다 끌어서 주택에 매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사실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세금 자체가 강화되어 있긴 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개인이 사는 것보다 높긴 하거든요, 세율이. 세율이. 그렇지만 대출이 많이 나올 수는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조금 편법이 통하지 않게 이번 대출 규제에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부족하다. 뭐 공급을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럴까요? 그게 지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현상이라는 게 전반적인 급등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여전히 국지적인 현상이거든요. 국지적인 그런데 현상이다. 국지적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저도 동의하는 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고 네. 똘똘한 한 채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킨 게 지금의 이제 시장의 모습인 거고 그 배면에는 공급 부족이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 될 텐데
그런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치닫게 되면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안정이라는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네. 단순하게 뭐 표피적이고 단기적인 뭐 수요의 조절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공공임대,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정책이 또 곧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 곧 공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윤 정권 때는 대부분이 공급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관련된 대책들은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수요가 다시 완화됐을 때 그게 한꺼번에 또 시장에 반영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 대책이 병행이 돼야지만 반드시 시장에 이제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선거 때 얘기했던 재정비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완화책이라던가 네. 공공임대주택을 좀 빨리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유휴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전 정권 때 했던 매입임대주택들이 아직 제대로 시행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정말로 공급한 입주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공임대와 재정비 관련된 부분들로 채워진 공급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그래서 고소득 영끌들의 어떤 투기를 막으면서 동시에 공급이 나온다면 뭔가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또 안정에 그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불안하다. 결국 수요 규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작용은 공급 동력을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공급 동력을 공급 늦춘다. 확대에 대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여차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서울시 분양 시장도 그렇게 화랑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에 대한 금액이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사실은 청약에 담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구도 속에서 과연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까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분양 시장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기 적용이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도 잔금 중도가 그렇죠. 많은데 어차피 어떤 주택을 구입하던 동일한 예. 이제 상황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되면 결국은 분양 시장에서 주택을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정비 사업의 진행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양 시점 늦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한 단지가 늦추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단지에 있어서의 분양이나 착공이냐 관리 처분이나 그다음에 인하와 관련된 단계들이 점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는 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그 건축의 단계에 있었던 뭐 착공 물량이나 관리 처분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을 좀 더 당겨서 지어내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급 확대 방안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그 단계에서 있어서의 갈등이나 뭐 수익성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애매하게 만들어주면 사실은 계속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런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의 가장 큰 나왔다. 부작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대출 억제 대책에서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얘기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할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준공업 미분양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그쪽 부동산을 조금 회복시키는 그런 대안은 좀 없나요? 지금 나오진 않나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만 이렇게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서울만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네. 전 국민이 똑같은 곳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고 또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의 수요를 누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좋게 만드는 것들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뭐 인구는 줄고 있고 네. 또 젊은 인구들의 70%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수요가 있어야 또 공급을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뭐 문재인 정권, 윤 정권 뭐 총 망라해서 지방의 인구를 이동시키는 그런 뭐 계획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미분양들이 그냥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줄지만 중공업 미분양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이 다 지었는데도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리고 5극 3특이라는 그 거점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대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은 정말 찬바람이 여전히 부는데 서울 주요 지역은 투기 바람으로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정들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에 따른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책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 3,100을 앞두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지금 시점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S&P 500, 나스닥 네,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주로 빅테크들이 선전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빅테크에 좀 저력이 살아 있는 겁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저력은 뭐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근데 좀 다 뜯어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M7. 예, 네. 큰 기업들 7개들 예. 중에 사실은 강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확 갈리긴 했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M7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예. 엔비디아 주가는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애플하고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15% 20%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 테슬라는. 예, 그리고 네.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뭐 그 애플하고 테슬라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20% 뒤에 있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들 내에서도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의 이 온도차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음향이 차이가 나네요. AI에 제대로 올라탄, 공급망에 올라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최고치를 경가를 경신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부진하다 그런 얘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뉴욕 증시가 조금 부진했다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다 미장으로 갔다가 이제 국장으로 많이 왔잖아요. 네. 이제 또 미장이 조금 주목을 받는 거예요? 뭐 미국 주식시장이 뭐 다시 주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가치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뭐 한 2% 3%밖에 못 올랐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예, 저희는 네. 저희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27% 가까이 코스피가 오르는 바람에 약간 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덜 올랐네? 네. 라고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관심들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미국 시장은 뭐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좋았었고 저희는 이제 작년, 재작년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는 저희 뭐 미국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올해 한 여름 지나서 한 그 3분기 후반에서 4분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왜 3, 4분기에는 지금 우리 국장이 좋은데 지금 뭐 국장 코스피 상승률 같은 건
세계 주요 증시에서 거의 뭐 넘버 원인데 왜 3분기나 4분기 미국 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금리나 미국은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동결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저희 국내도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그 작년부터 해서 이미 내리기 시작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번 이상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의 어떤 폭에 대한 기대는 연말로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금리나 예, 그리고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기대감이 좀 큰데요. 네.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기업 이익 창출 능력으로 봤을 때 저희 국내 기업이 뭐 미국 기업들보다 더 이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과 저희 국내 시장 간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좁아지면 다시 또 이익을 많이 그동안 냈었고 낼 수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장과 국장에 이제 다시 미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연준의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7월 제일 곧 다가올 FOMC는 7월이고요. 또 9월이 있죠. 7, 9, 11, 12 네 번 남았는데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7월 인하 가능성이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7월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크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딱 한 번 정도밖에는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네. 단 한 번의 뭐 고용 지표가 나쁜 걸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그 연준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최소한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아마도 저희는 좀 4분기 정도에 4분기. 금리 인하를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첫 번째 금리는 한 11월로 보십니까? 네네. 11월. 시장은 한 9월 금리 인하도 굉장히 높게 네. 확률적으로 높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허재환 의원은 11월 정도. 네. 어떻게든지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게 달러 가치잖아요. 그동안 네네. 달러 가치가 조금 계속 떨어져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가 뭐 지금 한 90대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달러 약세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달러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무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달러의 위상 자체를 좀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달러와 미국의 자산, 미국의 주가도 그렇고 미국의 채권도 그렇고 너무 많이 좀 강했기 때문에 좀 미국 자산의 어떤 그 가치 평가가 정상적인 궤도로 좀 조정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와 미국 시장도 조금 쉬어갔던 모습이 올해 상반기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좀 비싼 편입니다. 여전히 비싼 네. 편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90포인트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어느 정도는 달러가 이제 제 가치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 후반대인가요? 네, 98, 그러니까 조금 97, 그 정도 조금 더 수준입니다. 떨어져야 된다.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져,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이 이제 올라가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런 흐름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하고 미국 주식 시장이 엄청 강할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저희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머징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달러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자산만큼 또는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던 것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자산에도 긍정적이고 원화 가치도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저희가 보면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하다가 또 예.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또 좀 매도를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매수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니 또 네. 순매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머징 시장 쪽 그리고 국내 자산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는 있는데 이 국내 자산들 중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조금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아까 우리 증시 미장과 국장 비교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국장의 수익률이 지금 뭐 1등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20% 이상 올랐죠, 전체 대비. 네. 그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다. 뭐 새 정부 기대감을 타고 있지만 올랐다는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랠리의 시작이다. 상당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저희 국내 뭐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이익만 보면 사실 갑자기 선거 이후에 주가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13% 이상 네. 뭐 이렇게 오른 게 약간 과도하게 느껴지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신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가장 크게 변한 게 돈의 흐름이 예. 조금 주식시장의 우호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그 대선 이후에 거의 한 5조, 6조 이상 굉장히 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좀 빠져서 예탁금이 네, 들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거를 분명히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경기가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또 생각보다는 좀 길게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최근에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네. 코스피가 한 10% 이상 이렇게 올랐던 경우들을 보면은 이렇게 10% 이상 급등한 이후에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랠리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하락하는 경우보다는 상승하는 경우가 한 뭐 그 10번 중에 한 6번 이렇게 정도로 확률이 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해서 뭐 약간 쉬어갈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좀 완만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 기준만 보면 3,100을 곧 뚫을 것도 같은 그런 기분인데 혹시 유진투자증권 연내 코스피 이렇게 상한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할 때는 5월 달에 한 3천 선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했는데 겸손하게 했네요.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6월 되자마자 대선 이후에 이제 3,100까지 이제 단숨에 올라와 버렸는데요. 뭐 사실 뭐 그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이나 유럽이 그동안에 주가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 올랐던 것들을 회복을 한다라고 쳐도 한 코스피 한 3,200에서 3,3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업종이나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오르고는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뭐 지주회사들도 주가가 오르는데 최근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정말 눈부셨습니다. 한때 30만 원도 넘어섰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자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인데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정말 반도체 주의 어떤 확실한 상승세를 리드하고 있는 겁니까? SK 하이닉스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모든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AI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반도체 주식들이 훨씬 강하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여전히 고점에서는 굉장히 좀 간격이
있는 모습이라서 아까 M7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하듯이 AI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국내 반도체도 그런 네. 차별화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고공행진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겨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네. 뭐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이런 반도체 주식도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완화가 되고 뭐 저희 한국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 때 그때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실적이 조금 저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편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 AI와 관련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중심으로 그렇죠.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삼성도 그런 쪽의 실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부족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반도체, 네. 소위 이제 저희 범용 반도체? 예, 뭐 네. 범용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좀 좋아야 될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시점이 아마도 3분기 중후반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늘 그런 기대감 속에 뭔가 새로운 투자 수요가 있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기대와 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정말 현실화될지 조금 그걸 자꾸 의구심이 많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을 많이 실망시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샀다가 주가가 안 올라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기대감을 확실히 가져야 될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아, 네.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이것도 정책 기대감이라 해야 합니까? 네이버 출신 미래 백악관 대통령실 미래기획수석이 됐고요. 카카오 이것도 AI 정책 수혜주. 그동안에 달려왔다 조금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각 국가들마다 지금 이제 AI의 이제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주권. 소버린 네, AI라는 표현을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AI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너무 빨리 많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너무 보여지는데요.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만큼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건 맞지만 저희와 뭐 예를 들면 미국 또는 중국과의 어떤 이런 AI 경쟁력에 있어서의 격차가 나름대로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이 AI 주권, 소버린 AI라는 정책들을 많이 할 때 오히려 당장 필요로 한 것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고 네. 거기에 짓는 거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시스템이나 이런 서비스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뭐 전력 수요라든지 전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최근에 이 네이버, 카카오 주식은 조금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 변동성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묻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인데요. 주목해야 될 업종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는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의 핵심은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증권이나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주들이 먼저 수혜를 볼 것 같고 예. 그리고 하반기에 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와 같은 이런 그 수출과 관련된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과 관련된 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은행, 증권, 화장품, 호텔 레저 이 업종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주식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는 고소득 영끌의 투기 숨통을 끊는 초강수입니다. 이제 은행 돈 빌려서 비싼 집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강남의 투기 수요가 서울 전역의 집값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시장은 가라앉을 겁니다. 은행 돈으로 하는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 환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월급쟁이들, 신혼부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정교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